사단법인 국민통합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종인 박사님의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조동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바로 이 박사님만큼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뭐 경제민주화만이 아닙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잘. 그런데 이 국민통합이라는 게 뭐 때문에 필요해서 이 국민통합운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냐. 저는 사실 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밖에 대놓고서 제가 말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과연 대한민국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1945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세계에 분단이 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이 됐고, 서독이 분단이 됐고, 독일이 분단이 됐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분단이 됐습니다. 근데 분단의 소위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베트남은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이 됐고, 독일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전국에 의해서 분단이 됐습니다. 그런 분단 국가들의 그동안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1975년도에 월남이 무력으로다가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사실 통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상반된 두 개의 체제가 서로 무슨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느 한쪽이 약세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고서는 통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월남이 오랜 동안 전쟁을 하다가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보니까 월맹이 월남을 갖다가 결국 가서 무력으로다가 이겼기 때문에 75년도에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 25년 후에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게 됐는데 두 다른 체제가 통일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총 한 방 안 쏘고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자, 독일은 흡수 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남북 간의 통일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방법은 결국 가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한 체제가 다른 체제로 통합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가리켜서 과연 흡수 통일이냐 누가 무슨 흡수하려고 해서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언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고를 하고서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해서 결국은 통일이라는 건 이룰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독일에 통일된 지가 벌써 30년이다 그러는데 제가 독일에서 상당 기간 살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있는 한 10여 년 살았는데 제가 사는 동안에 독일 서독에 사는 사람 입에서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 동독이라는 나라가 감히 서독을 갖다가 어떻게 방법으로 해서 흡수가 통일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통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꾸준히 자기 자체의 노력으로다가
자기 국민의 통합을 갖다가 잘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은 통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4대국의 관할에 들어가가지고 동쪽은 소련이 관할을 하고 서쪽은 미, 영, 불이 관할하고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로 냉전 시대에 봉착을 해가지고서 두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평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쪽의 안보가 강화돼 가지고서 그 두 체제가 유지가 된 겁니다. 한쪽은 나토라고 하는 소위 동맹 체제가 있고 다른 한쪽은 와르샤와 팩트라고 하는 이런 동맹 체제가 있어 가지고 두 체제가 서로 상응했기 때문에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체제가 와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가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오늘날에 독일의 통일은 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어떠한 형태가 벌어졌느냐. 소련이라는 나라가 도저히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1920년대서부터 경제기반을 5개년 개혁을 해서 1950년대까지는 굉장히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농업국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공산혁명 이후에 소위 산업화를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막강한 미국과 서로 견줄 수 있는 하나의 슈퍼파워로 동작을 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슈퍼파워가 195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느냐. 이 스탈린식의 경제 운영이라는 것은 더 이상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갈림길을 쓴 겁니다.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스탈린 이후에 정권을 장악한 크루슈초프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서 1957년 무렵에 소련 경제의 운영 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기획경제 체제에서 떠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좀 도입을 해서 소련 경제에도 효율을 갖자. 이렇게 해서 경제를 한번 개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의 소위 노멘크라투어, 이 소련 공산당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간부들이 한결같이 전부 반대를 오고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때까지는 모든 소련의 국영기업체의 공산당 간부들이 가서 경영의 방식보다는 정치적인 힘을 갖다 가지고서 유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고난이 완전히 상실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으니까 결국 가서 1964년도에 크루슈초프를 축출을 해버리고 그 노멘크라투어의 이해를 잘 대변하겠다고 하는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을 갖다가 다시 권력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그러고 나서 한 20년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련 경제가 더 이상은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보던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야,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브레즈네프가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서기장이 지나갔습니다. 안드로포프라는 사람하고 셰르넨코라는 사람하고 이 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둘이 죽은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수장이 돼가지고 서기장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거를 내세웠어요. 그 페레스트로이카를 갖다가 일어나는 게 뭐냐?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내세우는데
개방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외부로 개방을 하고 내부에 있어서의 시스템 경제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이 소련이라고는 거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이래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동그라파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소련이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털어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 같은 것도 국제시장 가격으로 주지 않고 소련에서 생산된 기름을 갖다가 아주 싼 가격으로다가 이 자기 위성국가 갖다 주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싼 기름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탈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소련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동그라파 자기 위성국들한테 니네들 스스로가 변화해가지고서 생존의 길을 닦아라 하고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독에 와가지고서 동독 성장 보고 시간이 늦기 전에 당신들도 빨리 변화를 갖다가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체제가 너무나 경직된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 경제도 역시 무너지는 직전에 있고 동그라파의 경제도 다 무너지기 직전에 있고, 그 당시에 동독이라는 나라가 소련 위성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살던 국가인데, 동독도 자기네 경제를 갖다가 스스로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가 다 소련의 5개년 계획의 각 위성 국가들의 경제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련이 더 이상 자기 위성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동그라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1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미들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어가지고서 그 미들 유럽의 시장의 주체가 어떤 거냐면은 독일이 당시에 미들 유럽의 시장의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위성국들을 전부 다 놔둬가지고 이 위성국들이 경제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중추화되는 국가가 있어서 그 국가가 시장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1차 대전 이전에도 그랬고,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동그라파에 대한 소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결국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상국가로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을 갖다가 안 시켜주고서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이 조성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소련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됐습니다만, 1989년 11월 9일 날 동백님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흔히들 우리 얘기해서 냉전 체제가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989년 5월 달에 당시에 서독에 본에 가가지고서 서독의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 나라가 금방 통일이 곧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들은 통일이라는 것은 거의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통일을 별로 원치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무슨 근거로다가 그런 통일이 된다고 얘기를 하나 하더니, 소련이 당신네들이 통일을 안 하면은 경제적으로 동그라파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사태가 올 거라고 우리가 그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해 사실 11월 9일 날 동백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야 이제 진짜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독 사람들은 통일의 가능성을 거의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당시에 서독 수사하던 콜이라는 사람이 11월 9일 동백림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내놓은 10개 항목의 성명이 있어요. 그 속에 어디를 들어봐도 통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제적으로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경제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거론을 하겠다는 요 정도밖에 말밖에 못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동독과 서독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존을 하느냐 하는 이런 협상을 갖다가 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독에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려고 하는 직전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서독 보고 참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서독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거의 돈을 지금 도와줄 것 같으면은 저 체제가 더 간단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해서 돈의 공급을 갖다가 자꾸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0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동독사회의 자유선거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자유선거에 서독의 정당들이 후원으로 가능하고, 당시의 수상의 콜이라는 사람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한 10만 명 관중 앞에서 연설을 하러 연단에 올라가는데, 관중들이 연설 보기 전에 당신이 우리한테 서독의 마르크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서독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서독 콜 수상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200~300만의 동독의 노동자들이 서독으로 한꺼번에 넘어올 것 같으면 서독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택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뭐를 했냐면 서독 마르크와 독일 마르크의 1:1 교환을 갖다가 그래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시에 콜이라는 사람이 아주 몽매하게 원래 환율을 계산하면은 뭐 4:1, 5:1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1로 계산해줬기 때문에 동독 경제가 나는 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았으면은 독일이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흔히 얘기해서 오늘날 독일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방 안 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서독의 돈의 위력이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고르바초프가 서독이 통일을 하는 전제로서 나토에서 탈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서독이 나토에서 탈퇴해가지고 절대 통일하는 걸 찬성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독이 드레마에 빠져가지고서 이 고르바초프하고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나토에 잔류를 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소련에 의해서 그러면 동의를 받아냈겠느냐. 그것도 역시 서독의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이 1988년 이물이 없었어. 1989년 제가 이 당시에 수상하던 브란트라는 사람이 전에 한국에 왔어요. 11월 달에가 89년도에 백림장벽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나서 같이 점심을 하는데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소련이 금년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웠다. 근데 그 어려움을 서독의 콜이라는 수상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즈네프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준 겁니다. 그냥 꽂아내는 대로 다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이 브레즈네프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가지고서 결국 가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고라조프가 이렇게 거기에 감명도 받고 등등 해가지고서 그리고 나토 잔류와 동시에 독일이 통일해도 괜찮다 하는 이러한 허락을 받고 결국 와서 백림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안 돼서 90년 10월 3일 날 통일을 갖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참조해야 할 분야가 많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동독에 무장된 군인 경찰이 합해서 한 70만 명이 됐고 또 동독 소위 그 공산당의 간부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 한 방 안 쏘고 그대로 순순히 다 물어났느냐. 장벽이 부서질 적에 왜 그걸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방지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련의 주둔 부인, 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 사령부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련 동독의 군인들이 그래도 별로 저항 없이 다 물러나게 된 것은 뭐냐면 돈을 1대1로 교환해 주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일정한 한도만 1대1로 교환하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다 1대1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군 장성, 뭐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교환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생계에 별로 지장이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봐서는 이 1대1 교환이라는 것이 동독 사회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여기에는 굉장히 우둔한 짓을 한 것 같지만 그저 이 정치 사회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91년대 말인가 우리나라 IMF에 있는 한국 대스크회장이 한국에 와서 나를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뭐를 연구를 한다는데 당신 대한민국은 통일되면 큰일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큰일이냐 했더니 북한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남한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질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나한테 그걸 모르냐 했더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보기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IMF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을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사전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당신네들 그런 준비하지 말고 그런 사태가 오면은 한국에 어떻게 자금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보면은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말이 좀 어디를 잠적하고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포기를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김정은 체제하에서 김정은이가 자꾸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해줄 것 같으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체제를 보장을 하더라도 통일은 어느 날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어느 시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그동안의 변천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북한 같은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절대로 효율을 갖고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2016년도 김정은이 핵실험을 갖다 했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 체제가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핵 개발하는 데까지 이 자본을 투입을 하고 같으면 언젠가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 소련을 왜 우리가 슈퍼파워라고 하느냐. 슈퍼파워의 정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무기를 갖다 가지고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쳐서 슈퍼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하고 당시에 소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도 그러면 러시아가 뭐 경제 규모로 봐서는 뭐 우리와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러시아가 경제력은 쫄아들었다고 하지만 연방도 많이 부서졌지만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무력이라는 것은 과거하고 별 차이가 없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슈퍼파워의 위치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결국 가서 통일이 될 거냐. 저는 사실 월남이 75년에 통일이 되고 독일이 25년 후엔 90년에 통일이 돼서 우리도 2015년쯤 되면 혹시 통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도에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경제 상황을 갖다가 조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산도 해봤는데 그때와 지금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전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통일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무슨 협상을 해서 평화적으로 뭐 어떻게 뭐 해서 통일이 된다는 거는 두 다른 체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가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이 50배나 더 강한 나라고 이미 경제의 체제 경쟁에서는 북한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그러면 오늘날 핵을 개발해가지고서 저러고 있느냐? 북한은 재래식의 무기를 갖다 가지고서 우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재래식의 무기를 가지고 경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뒷받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싼 게 핵을 개발해가지고서 우리와 대칭을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북한에 완전 비핵화를 갖다가 한다고 큰소리를 꽝꽝 치다가 최근에 와서는 요새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그게 아마 적지 않은 참 위협이 우리에게 될 텐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핵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 소련의 경험에서 아주 절실하게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참 통일의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할 거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갖다가 늘릴 것만큼 계속 안정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 그럴 수도 없어요.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사태가 발발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조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를 갖다가 충족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가 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나라가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식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적으로도 그냥 아웅다웅하고 세대 간에도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괜히 서독이 독일을 갖다가 뭐 호수통일했다. 그럼 서독한테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서독은 그럴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독 사회는 서독이라는 나라가 1949년도에 탄생하는 이후로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균열이 없어요. 소위 근로자 대 기업가의 분쟁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도 달성하는데 서로의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뭐 인도적으로 뭐 조금 준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왜 북한에 퍼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안에서 우리나라에 참 헌법에다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것도 달리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 사회의 조화를 이룩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경제 민주화를 안 하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 기회는 균등하게, 뭐 과정은 공평하게, 뭐 결과는 정의롭게 말은 그럴듯한데 그거를 달성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할 거예요. 네? 균등하게, 자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은 그게 기회가 균등한 거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게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소위 균등화를 가지고는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는 물질적인으로 소위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최소한도 출발 여건을 동일하게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다시 말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기회 같은 거를 갖다가 공평하게 해주지 않으면 기회 균등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왔던 교육 시스템을 갖다 가지고서 균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의무교육이니까 다들 가서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균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얘기 해가지고서는 사회 통합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시촌에 가서 10만 명이 지금 공무원 시험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 합격하는 놈은 1년에 한 5천 명 정도 되고 그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00여 명씩 나타나고 이런 형태의 사회를 가지고는 절대로 통합을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을 형식적으로 아무리 논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통합을 갖다가 하려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이 말이죠. 보면은 모든 게 갈등이에요. 자, 노소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최근에 구라파의 변화를 보니까 거기는 이제 10대가 정치를 하려고 나왔어요. 자, 10대가 여러분들 잘 아마 어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 스웨덴의 16살 먹은 소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걱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독일 같은 데서는 Friday for Future,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금요일만 되면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미래를 위한 데모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말로는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정권마다 무슨 국민통합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무슨 위원장 하나 갖다 놓고 뭐 하면은, 아니, 위원장 하나 갖다,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제도만 만들고 누구 하나 갖다가 위원장 만들면 통합이 되느냐, 이게. 정부가 통합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제도를 굉장히 많이 고치고 정비하고 이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순간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김정은이 고민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만 가졌다고 저게 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은 저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근에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북한이 4차 산업을 갖다가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한 사람이 명령만 하면은 일사천리로 되니까, 요새 AI 무슨 뭐 로봇들이 뭐니 이거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자동차도 우리는 뭐 택시 하는 사람들이 반대도 보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그런 거 흡수실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전제가 붙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AI 같은 거를 갖다 놓고서 감시를 하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이 정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만을 갖는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니까, 그거 그 다음날 그 다음들은 전부 집단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 북한이라는 저 체제가 저렇게 아주 참 엄격한 그러한 거의 처벌에 위협하여서 저 체제라는 것이 제대로 과연 성립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북한의 대급 메커니즘이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장마당이라는 데서 거기서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지금 북한의 경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더 발달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소위 심리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체제가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그러니 그게 바로 고민이 김정은입니다. 개혁 개방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남북관계 문제를 갖다가 우리끼리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쪼개진 것은 우리가 쪼개놓은 게 아닙니다. 외세에 의해서 쪼개졌어요. 겨울 가서 미소가 얀타회담에서 남북을 갖다 놓아놓고, 그 다음에 6.25 사변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이 났을 때 그해 7, 8월 달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겁니다. 다 밀려가지고서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찰나에 결국 미군이 유엔부라고 들어와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재를 있게 만들어준 거다. 그런데 그해 10월 말 11월 초에는 북한이라는 것이 없어질 뻔했어요. 우리가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가니까 북한이 없어질 뻔했는데 목표통행이가 36만 명의 중공군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한 거네.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결단을 할 수 없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우리의 운명은 우리끼리 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통일을 하는데 절대로 잘 적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외국 사람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현재 상태가 자기들한테 가장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서게 되면 그 꼴을 중국이 못 봐요. 또 통일된 한국이 중국 쪽으로 좀 어떻게 좀 편향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가장 나서는 것이 당분간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느냐. 과연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세계 10위의 12번째 되는 소위 경제 부국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그게 작동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문제를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참 6.25 사변 이후의 세대는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한미 안보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작용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 지난번에 민주당 가서 체험을 해본 건데 7월달에 2016년 7월달에 사드가 여기 배치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드가 배치되니까 날 보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그게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지금까지 온 과정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그거를 맹목적으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미 안보 방위 조약, 소파 협정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미군의 여기 사령관이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이후면은 그냥 언필증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의 통일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소위 독일 통일은 주변국이 다 반대하니까 안 하고 이 한반도 통일은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다고. 거꾸로 돼버렸고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도 않대요. 그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좀 조금 녹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뭐냐. 우리 조동 회장님이 여기 국민통합을 이끌으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민통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국민통합을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요인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말로만 자꾸 통일하지 말고 통일도 제대로 하려면은 뭐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결속을 하기 위해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는 이런데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확실해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왔을 적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이 좀 빨리 찾아와서 계절이 좀 아마 바쁜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요즘 뭐 36도, 7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위인데
여러분들 참 뵙게 돼서 감사하고 더위에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늘 김종인 대표님을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오늘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듣습니다만은 우리 저 김종인 대표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 대통령을 하셨어야 나라가 좀 반듯하게 갔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그 경륜과 경험이 타의 추종을 아주 부러울 정도로 제가 작년에 우리 김병택 선사님 고모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도 아시지만은 제가 첫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통합에 상임 고모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했더니 내가 지금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가 얼마인데 벌써 내려놓으신다고 했더니 내일 모레가 80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80이면은 한참 때인데 무슨 말씀을 무슨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좀 저를 좀 안 좋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등소평이도 93세까지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또 그때 마침 작년에 그 마틴 총리라고 말레이시아를 24년 동안 집권하면서 오늘의 말레이시아의 국부로 추앙받는 마르틴 총리라고 하는 양반이 그때 총리가 93세입니다. 지금 94세입니다. 지금 이제 79, 8밖에 안 되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신 표정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만나고 제가 5번을 뵈면서 우리 김종인 대표님 그 사인 고문을 소화를 그저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오늘까지도 아직은 지금 결심을 안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5고 철회를 했는데 3고 철회보다도 2번이나 더 5고 철회를 했는데도 아직 수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김종인 대표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종북에 가서는 김종인 대표님이 저희 아마 국민통합의 상임 고문으로 수락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추대는 좀 보류를 하고 강연을 듣는 순서로만 우리 김종인 대표님 아주 참 귀하고 귀하신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표 우리 상임고문이 우리 상임고문이 지금 옛날 이기택 상임고문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장기표 우리 대표님이 상임고문이시고 하나갑 대표님 그 양반이 상임고문이시고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장기표 상임고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마상공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양반이
그냥 고시 공부하고 저거 했으면 편안하게 출시하고 속된 말로 할 텐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그때 아마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면서까지 그런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아주 그 제야의 아주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인데 지금도 지금 신명 포럼을 현재 지금 신문명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기표 상임 고문님도 내면이라든지 이런 내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품이나 자질로 봐서는 대통령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꼭 무슨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나라를 무슨 잘 만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양반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무런 권력의 욕심도 없었지만은 오늘날 이승만은 재판을 받은 양반이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금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로 현재 역사의 인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표 고모님도 서인 고모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저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장기표 고모님. 이따가 저 좋은 말씀 한 말씀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나 해서 뭐 5년 10분 정도나 그렇게 해주시도록.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것도 좀 좋아하시고 또 유튜브에도 요즘 많이 좀 오르내리고 하고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저 정말 덕호 선배님이라든지 뭐 우리 뭐도 김유진 선배님 우리 대학교 선배님 아니 그냥 사회적으로 큰 우리 조인영 선배님 어디 계세요? 우리 4.18 사업회 회장 우리 임 총장님 뭐 등등 다들 아주 그냥 한가닥 하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헌병감까지 하시고 우리 그 국방연구소 소장까지 하신 우리 윤 소장님도 저기 와 계시고 아주 그리고 우리 저 본부장들 우리 전북 본부장 도 오시고 지방에서 경영학지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김종인 오늘 박사님의 아주 특별한 강연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이라는 그야말로 현재 지금 아까 저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백척간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안팎으로 현재 지금 어느 때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은 안팎으로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도 극도로 현재 지금 대립 상태에 있고 남북 관계가 지금 풀릴 듯 말릴 듯 하면서도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경제는 현재 지금 아주 지금 극도의 지금 불황 상태에 너그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생각 있는 국민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정치권은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타협하고 이러면서 좀 어떤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매일 만나면은 여야가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준 낮은 막말꾼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니라 해롭을 했자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정도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너무들 걱정스럽고 그런데 오늘 아마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IQ가 세계에서 한민족이 IQ가 세계에서 제1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유태인들이 혹은 게르만 민족이 1위라고 하는데 한민족이 현재 1위입니다. 2004년 더 런던 타임스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취리지 2009년 그때 스위스 취리지에서도 한민족이 IQ가 제일 높은 민족을,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못 살고 잘못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3만 불 국민소득을 만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이 소위 이 기적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이 반도동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현재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의 지금 이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는 결국 우리 국민통합이 바로 나라의 미래입니다.